안녕하십니까. 새농업인 실용교육 고품질쌀 안전생산 기술을 강의할 식량작물 담당의 김성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서 새농업인 실용교육도 비대면으로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온통 다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면에서 이전에 보여주지도 못한 그런 빠른 속도로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벼농사를 계획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소비자들이 찾는 고품질 쌀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작년도 2020년도 쌀 생산의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의 고품질 쌀 생산의 핵심적인 실천 과제가 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트렌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 8월에 농식품 소비 형태가 어떻게 변화였는지 그 소비 트렌드를 농촌진흥청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누적된 전국 1,486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도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트렌드를 4가지 키워드로 도출하였는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젊은 소비입니다. 건강 중시이고요. 그리고 먹거리도 다양해지고 구매 장소도 다양해지고 간편 소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가구의 전체 농식품 구매액의 변화 지수 도표를 살펴보면 파란색은 20대, 빨간색은 30대, 그리고 초록색은 50대, 노란색은 60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을 보시게 되는데요. 20대 농식품 구매액은 2010년도 구매액을 100점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얼마나 성장하였나 하는 성장률을 보는 그래프입니다. 그 20대의 성장률을 보면은 2010년도에 100, 2019년도에는 168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요, 2010년도에 구매액이 30% 성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50대는 23%가 성장하였고 60대는 불과 8%의 성장을 가져와 있는 그런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식품 구매자의 주체자는 이제 바로 20대, 30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농식품 소비 시장은 20대, 30대가 주도해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가 없죠. 다음은 농식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건강, 안전, 편리 함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30%, 그리고 안전을 중요시한다는 응답이 28% 나타났습니다. 또한 먹기 편리함이 18%, 구매 용이가 13%로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과 안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농식품 구매자로 떠오르고 있는 20대, 30대 세대들은요, 간단하고 편리함 있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선호하게 되고요. 신선 편의식품, 미니 농산물, 시판 김치, 가정 간편식, 이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농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에 맞춰가지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직거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연대별로 밥그릇의 크기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1970년대,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되네요. 1940년대, 70년대, 그리고 70년대,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2013년도짜리 밥그릇도 있네요. 2013년도 밥그릇은 190ml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시중에서 사 먹고 있는 햇반이 190에서 210g인 걸로 보면 밥그릇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밥그릇 크기는 변하진 않았지만 수 있는데요. 밥그릇 크기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해마다 연간 1인당 살 소비량이 줄고 있다라는 도표를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얀 곡선을 그리던 그래프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무려 30%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언제? 작년입니다. 2020년도에. 그 이유 뭘까요? 누구나가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집밥이 증가하고 살 소비량은 30% 상승하게 되고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는 거고요. 코로나는 또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형태도 눈에 띄게 변화를 시키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동네 슈퍼마켓과 온라인 구매는 증가하는 반면에 대형 구매마트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그리고 대면 접촉의 불안감으로 해서 외식은 안 합니다. 대신에 집밥이 증가하죠. 그리고 건강한 안전 식단으로 가족의 면역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국산 농산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산 농산물 구입 선호도가 33.5% 높아졌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산 농산물의 역습이라고 표현을 써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꼭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생산이 소비로 직결되던 과거와는 달리 소비자의 선택만 받는 농산물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걱정되는 시대죠. 농식품 구매를 주도하고 있는 20대, 30대 소비자들은요, 건강과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으며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선호한답니다. 비싸더라도 고급 쌀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값싼 쌀의 소비는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찾는 쌀이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쌀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갓 지은 신선한 쌀, 그리고 자주 배달시켜도 괜찮으니까 소포장으로 된 쌀, 그리고 비싸더라도 맛있는 고품질의 고급 쌀을 원한답니다. 이런 쌀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러면 고품질 쌀 그러면 어떤 걸 고품질 쌀이라 하지 궁금증 생기죠. 다음 장에서 소비자들이 찾는 고품질 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쌀이란 쌀알이 맑고 균일하며 밥맛이 좋으면서도 영양가가 완전미 비율이 높고 식품으로서 안전한 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생산 중심이던 시대는 이제 소비자 중심 시대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런 고품질의 쌀을 꼭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막 드는데요. 이제는 소비자의 관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보다는 건강을요, 비싸더라도 안전한 고품질의 쌀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다수확을 생각하고 다수확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런 다수확은 도정업자도 그리고 중간 유통업자도 소비자도 정부도 전부 우리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소비자인데 이 여러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자는 이윤을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소비자는 고품질을 원하고요. 정부는 수급 조절을 원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다수확을 생각하고 있죠. 이런 다수확은요, 도정업자의 도정 수율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품질은 저하시키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수급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다수확은 RPC도, 유통업자도, 소비자도, 정부 정책도 어느 한 부분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들이 생각하시는 다수확을 이제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바꿔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밥맛이 좋은 것과 미질이 좋은 것, 저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용어적인 기준이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밥맛 좋고 미질 좋은데 어떤 영향을 농사 지으면서 어떤 영향에 이런 미질과 밥맛이 결정되는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품종이고요. 시비입니다. 그리고 밥맛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품종과 시비입니다. 도표에서 한번 보시면요. 그 도표 속에 노란색은 밥맛이고요. 파란색은 미질인데요. 이 도표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품종 두껍죠. 시비 마찬가지로 두껍습니다. 품종과 시비는 밥맛에도 미질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품종과 시비는 미질에도 밥맛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종 선택과 시비 관리가 얼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이때까지의 내용을 해보면 고품질 쌀이란 그리고 그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기술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고품질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적기 이양해서 표준 시비와 적정 물 관리,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적기에 수확해서 그리고 또 수확 후에도 관리를 잘 하여 완전미는 증가시키고 단백질은 낮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2020년도에 쌀 생산 일반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2020년도 쌀 생산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벼생육 기간이 2020년 4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군의 평균 기온이 21.6도로 평년 대비 섭씨 0.8도가 낮았으며 강수량은 1141.5mm로 전년 대비 557mm가 그리고 평년 대비 426.5mm가 많았습니다. 일조 시간은 906.4시간으로 평년 대비 60시간이 적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던 것처럼 비는 정말 많이 왔고요. 일조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의 벼 재배 면적은 2,448헥타르로 전년도 2,470헥타르에서 타작물 재배 등으로 해서 0.1% 감소되었던 걸로 나타났고요. 품종으로는 상광이 26.8, 그리고 일품이 26.9, 수매 품종인 영향으로 제일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가 10.9%, 하이아미가 10.9%로 나타나 있네요. 칠곡군의 10아르당 살 생산량은 496kg로 전년 대비 556kg 해서 대비해 보면 한 10.8% 정도 감소되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아르당 살 생산량은 전국 평균 483kg로 전년 대비해서 5.9%가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름철 긴 장마, 그리고 태풍, 그리고 일조량 부족, 강수량 증가, 생육기의 기상 악화로 인한 병해충, 그리고 또 쭉정이 발생 증가, 이런 것에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칠곡군의 벼 출수일은 보면요, 조생종은 7월 13일, 그리고 중만생종은 7월 17일로 확인이 되었으며 2019년보다는 2일, 3일 정도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품질 쌀 생산의 핵심 실천 과제가 뭐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전 생산 실천 과제의 첫걸음은 품종 선택입니다. 고품질 품종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농가에서 품종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농가가 가지고 있는 논의 상태와 여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옆집에서 정말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하신다 생각하고 무턱대고 남 따라서 그런 품종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내 몸에 맞는 옷을 선택해서 입어야지 맵시도 나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군에 공급되고 있는 품종들은 대부분 재배 경험이 있는 것들인데,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부 수매 품종은 당초 알려드렸던 하이아미가 기상악화라는 원인이 되어서 보급종으로 생산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광벼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대체해서 수매하게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텐데요. 내년도 수매 품종은 삼광과 일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품종 선택할 때는 재반 여건에 맞는 재배 안전성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것, 지난해 경험에도 경험했다시피 이제는 돌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수확기 무렵의 기상을 미리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각 농가마다 적어도 벼 익는 시기가 다른 두세 개 품종을 안배해서 재배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품종 설명의 주요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종별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장동원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몇 가지 품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광벼인데요. 삼광벼는 밥맛도 좋고 쌀 모양이 소비자가 찾는 요건들을 다 두루 갖춘 고급쌀로 등록된 품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러짐입니다. 이미 많은 농가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질소질 비료가 많을 경우에는 무조건 쓰러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급격한 수량 감소를 보인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꼭 질소질 비료를 줄여서 농사 지어 주셔야 됩니다. 삼광벼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해담살입니다. 해담살은 조생종으로 추석 전에 출하하기 위한 조기 재배나 소득작물 후작으로도 재배가 무난한 그런 벼인데요. 운광벼 대체 품종으로 개발된 사항이라 운광벼에서 발생되었던 그 수발화 문제를 해결하는 품종으로 도정했을 때에는 쌀 양이 꽤 많습니다. 밥맛도 좋습니다. 수량은 종만생종에 버금가는 품종인데요. 품종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 핵심 실천 과제 중에 하나인 땅심 높이기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이 느끼셨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강한 사람보다는 강하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완치 기간도 길고 완치 비율도 낮다라는 것을 익히 경험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벼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심이 좋은 논에서 자라는 벼는 저온이나 가뭄 등 나쁜 환경에 견디는 힘도 강하고 잘 자라기 때문에 병해충, 자연 이런 강하게 다 치고 나갑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방지했을 경우에 방지 효과도 물론 크다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잘 알지만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들은 벌써 퇴비 안 묵어본 지가 오래됐고 볏짚 못 묵어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이런 현실에서 그 와중에 비료를 많이 줘야 한다는 생각에 질소질 비료만 많이 뿌려 주시죠. 그런데요, 질소질 비료를 많이 뿌려 주시면요, 미질이 나빠져서 소비자들이 그런 딱딱한 밥은 안 찾는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표가요, 질소 11양을 10아르당 7kg 사용했을 때와 11kg 사용했을 때 완전히 생산량이 차이 나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고품질 살과는 점점 멀어지는 밥맛이 없는 그런 살 생산에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부인할 수가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요? 그래서 그 질소 11양은요, 꼭 아무리 안 돼도 9kg는 꼭 줄 수 아무리 안 돼도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줘도 9kg 이하로 주셔야 됩니다. 더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농업인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질소 비료가 많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도열병, 입진무늬 마리병 이런 병에 약하고요. 홍명나방, 해충도 잎새기 짙은 그런 질소질 비료가 많은 논을 좋아합니다. 냉해나 바람 등의 재해에 매우 취약하면서 다 자란 벼가 수확을 앞두고 쓰러집니다. 수량 감소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됩니다. 올해는 이런 꼭 유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땅심을 높여가지고 쓰러지지 않는 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볏짚 되돌려주기를 2년에 한 번씩은 실천해보자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어쩌면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유기물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를 상용하자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使用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일반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 규산질 비료는 흡수되는 비율이 물에 녹아서 흡수되는 비율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25% 나머지는 땅에 그냥 굳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3년에 한 번씩 넣어줘도 충분합니다. 3년에 한 번씩 넣을 때 볏짚과 규산질 비료를 같이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서로 보완할 수 있어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규산질 비료를 매년에서 넣게 된 경우에는 논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깊이 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비는 물론 하겠지만 넘어가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일부 땅심이 극히 땅심이 약한 그런 지역에서는 필요한 수용성 규산 시용입니다. 응급복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맨 같은 규산인데 수용성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그 벼들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벼 생육 후기의 온도가 낮아서 그리고 일조량이 적어서 깨지무늬병 발생이 다소 적었는데요. 우리 군은 해마다 그 수년간 볏짚을 안 넣었던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보면 깨지무늬병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병 아니더라도 그리고 땅심이 약한 그런 부분들은요, 벼가 익을 때쯤 서서히 익지 않고 겉마르면서 설익고 벼알이 충실하지 못하고 색깔도 정상이 아니면서 수량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들은 이싹근 마름병 같은 현상들이 바로 이렇게 땅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 규산질보다는 수용성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설해질을 하기 전에 이제 한 마지기당 한 3kg 정도 뿌리시고 설해질을 하면 되는데, 물에 녹는 즉시 얘들이 또 흙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혹시 비료처럼 이렇게 몰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땅심을 꾸준히 높이고 유지하는 것이 안전 다수확과 고품질쌀 생산의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시고요. 지금부터 실천에 힘쏟아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실천 과제로서 건강한 생육 환경 만들기인데, 알맞은 포기로 심기입니다. 모심기에 알맞은 포기로 심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많이 심게 되면 생육이 고르지 못하고, 어차피 모들이 전부 햇빛 싸움이거든요. 햇빛에 이렇게 쪼임이 나쁘고 바람이 안 통하고 그러면 백발백중 병해충 오겠지. 병해충, 특히 입진무늬 마름병이 발생이 심한데요. 입진 마름병은요, 약을 치지 않았을 때 줄어드는 그 수량이 도열병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입진무늬 마름병이 잘 알고 계시는 문고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당 60주 내외로 심고 포기당 5개 정도로 심었을 때와, 그리고 심었을 때 그 위에 보이는 78주 심었을 때에 이렇게 도표로 보여지는 그 도종 수율, 완전미 도종 수율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것처럼 주수를 그 평당 60주 내외로 심어서 완전미 수율을 높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이 잘 통하고 벼들이 정말 잘 생육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올해부터 모판 수는 줄이고 포기 수는 적게 하고, 그리고 평당 주수는 드물게 해서 심도록 하면 분명히 가을에 웃음꽃 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지역에서 일부 평당 50주 정도로 심는 소식 이양 재배가 진행되고 있는 농가도 있거든요. 수량은 오히려 많으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을에 말입니다. 수량은 오히려 많으면서 종자나 아니면 모판수, 작업시간, 비료, 병해충, 방제 회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 효과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소식 이양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물 관리인데요. 벼 생육별 물 관리 방법 중에서 벼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가 물 관리인데, 벼는 계속 물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물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완전 물떼기라 해서 물떼기가 2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한번 꽃 피기 전에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삭 펴기 40일이나 30일 사이에 한번 물떼기를 해주고, 그리고 완전 물떼기는 이제 출수 후 40일 이후에 한 물떼기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중간 물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물떼기 시기는요, 이삭 폐기 전 40일부터 30일 사이인데, 우리 군의 출수일을 8월 15일에서 20일 사이로 보게 된다면 그 한 달 전인 7월 5일에서 7월 15일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아예 물을 완전히 빼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수가 좋은 사양토일 경우에는 5, 7일 정도 가벼운 실금 갈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점질토일 경우에는 한 7일에서 10일 정도로 비교적
강하게 금이 갈 정도로 그렇게 물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물 떼는 시기와 그리고 그 수량에 대한 연구한 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 출수 20일, 그러니까 20일 됐을 때 완전 물떼기를 했을 때와 출수 30일 되었을 때 완전 물떼기 했을 때 살수량, 그리고 출수기 40일 되었을 때 그 살수량을 비교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 20일보다는 30일, 30일보다는 40일, 40일보다는 중간에 아까 중간 물떼기 얘기하셨죠. 중간 물떼기를 했을 때 출수 만전 물떼기 40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살수량이 10아르당 킬로그램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물떼기도 중간 물떼기이지만 완전 물떼기는요 꼭 이삭팬 40일 이후가 지난 후에 물떼기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보통 거기 이삭 폐기만 패면 20일 전에 벌써 물 떼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렇게 물떼기를 한다면요 긴 시간 동안 애써서 농사 지은 수량을 팍팍 줄이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그랬죠. 여름에 장마가 너무 긴 탓에 농가들이 아이고 크는 동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으니 물떼기는 먹을 물 다 먹었으니까 일찍 떼도 되겠지 하면서 완전 물떼기를 일찍 한 농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전체적으로 더 낮아진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는요 꼭 이거 실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완전 물떼기는 출수 후 40일 이후에 완전 물떼기를 실천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실천 과제 중에 중요한 부분이 병충해 방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병해충 방제는 종자 파종 시 상자 처리제가 보편화되면서 초기, 중기 병해충 방제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었는 것 다들 아시죠? 그렇지만 올해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한 20년 정도 동안 보급종이 소독된 종자가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공급되는 모든 그 보급종의 종자는요. 전량 미소독으로 보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키다리병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또 그런 키다리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해드린 발화기가 있어요. 그 발화기를 잘 활용하셔서 종자 소독을 꼭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병해충 방지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가 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삭이 올라오고 나서는 이삭 도열병 이외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날씨가 워낙에 변덕스럽고 비도 많고 이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출수기 이후에 이삭과 관련된 병들이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드론을 이용한 후기 방제를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 둔 상태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중에서 못자리 시기에 방제가 중요한 키다리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키다리병 종자는 병원균이 감염되어서 고온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요. 이 키다리병은 수량 감소는 다른 병해충에 비해서는 좀 덜할 수도 있지만 모판이나 본답에서 보기가 아주 안 좋을 뿐더러 제대로 종자 소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생육하는 후기까지 포자가 형성이 되어서 건전한 종자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종자 침종 때 철저하게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심하게 감염된 종자는요, 아예 사기 틀 때 본답에서 대부분은 그냥 말라 죽는데, 만약에 어설프게 감염된 그런 종자들이 이제 본답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생육 후기까지 되는 그런 발병이 되었다가 다음 내년도 모판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감염시키는 고질적인 병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종자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키다리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을 찾아가 보면은요, 그 우짜란 도장묘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 구별법을 같이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모라고 하는 것은 덜 염은 종자나 완겨층이 벗겨진 쌀나락에서 영양분 부족으로 해서 가늘게 올라오는 모를 말하는데, 정선이 잘 된 보급종에서는 뭐 거의 이 도장묘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자가체종 종자를 정선 작업 없이 사용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도장모와 키다리병의 구별 방법은 간단하게 입이 벌어지는 각도, 즉 분지의 각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잎이 벌어진 각도가 15도에서 20도 이하면 도장모로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벌어진 각도가 30도 이상 옆으로 이렇게 많이 누웠다 싶으면 키다리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장모하고 모를 심고 나서 물관리, 도장모는요, 모를 심고 나서 물관리와 거름주기를 잘 하시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확인이 가능하죠. 키다리병 병원균은 이제 거의 한 50%가 완겨, 즉 벼를 사고 있는 겉에 붙어 있는 완겨 쪽에 그거 부분만 쉽게 소독이 시켜주시면 별 문제 없이 이제 간데, 그 소독이 덜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벼가 펴가지고 이제 그 완겨에서 계속 자라다가 수정할 때 바람에 날려가지고 꽃에다가 점염시키고, 꽃이 점염이 되면 종자 속으로 들어가서 병원균이 이제 벼 속에서 이제 나락 안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 종자까지 피해를 입히니까 소독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물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재라 해도 종자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30도 이상 되는 고온에서 24시간이 지나야만 소독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도 이상 되는 고온에서 24시간 이상 지나야지 소독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소독 효과도 높이고 침종 시간도 단축시키는 발화기가 이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화기를 사용해서 종자 소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다리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판에서 벼가 익을 때까지 발병해서 건전모 확보를 방해하고, 모판에서 시작된 그 방해하고, 적정한 포기당 본수 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생산과 무관한 양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량 확보가 이렇게 방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사용할 종자에까지 감염시키는 지독한 키다리병은 철저한 소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윤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의할 종자 소독법을 잘 보시고요. 꼭 실천하셔서 내년에는 풍년 농사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벼농사를 지으면서 품종 선택, 종자 소독, 물 관리, 비료 시용 등에서 아주 작은 변화의 실천이 모여서 정말 가을에는 밥맛 좋은 생산,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또 코로나로 또 역시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잘 쓰시고요. 건강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올해 농사 또 잘 지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돈 되는 풍년 농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들은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들판으로 찾아가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